충격적인 실화. 엄마와 어린 두 아이가 옷장에서 사망. 소름 돋는 증언이 드러나다. 한 여자가 공중에 떠 있으며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생기 없는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살짝 열린 옷장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내부의 광경은 목격자의 심장을 멎게 만들 뻔했습니다. 두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장면을 더욱 기이하게 만든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세부 사항들이었습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출입문은 평범한 금속문으로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보안창도 완전히 멀쩡했습니다.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집 열쇠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어리석었던 걸까? 그렇다면 두 아이도 잔인하게 살해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면 모두를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완전 범죄인 걸까? 누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도망칠 수 있었을까?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이 끔찍한 사건의 전개를 지금 바로 프로그램을 통해 따라가 보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서울 남동부에 위치한 한강 남쪽 둔덕, 강남 비즈니스 지구와 양배 쇼핑 지역 근처의 주동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7층에 위치한 주거 건물에는 네 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봉재 34세는 증권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아내 박진애 31세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졸업 후 곧바로 결혼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3살 난 아들과 10개월 된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2003년 어느 날 끔찍한 사건이 이 가정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2003년 12월 29일 월요일, 평소처럼 김봉재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일반적으로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열쇠를 가져가지 않고 나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그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의 아내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시 노크하며 그녀의 이름을 여러 번 불렀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김봉재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통 두 아이와 함께 집에서 그를 기다렸다가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알리지 않고 외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봉재는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이정효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이정효의 집에 갔는지 물었습니다. 이정효 31세는 박진애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봉재 가족의 집 근처로 이사 왔습니다. 그 결과 두 가족은 매주 자주 왕래하며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화에서 이정효는 박진애가 그곳에 없으며 그녀가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봉재의 전화를 받은 이정효는 걱정되어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녀 역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후 그녀와 봉재는 복도의 작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문의 틈으로 보니 박진애는 침실에 없었지만 그녀의 가방은 창문 옆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정효는 박진애가 집 열쇠를 가방에 넣어두는 것이 그녀의 일상적인 습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김봉재는 건물 관리자에게 보안 창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창문을 통해 가방을 꺼냈습니다. 둘은 가방 안에서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섬뜩한 침묵을 마주했고 이어본 광경은 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침실문에 박진애가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빨랫줄이 그녀의 목을 감싸고 있었으며 줄 끝은 문에 묶여 있었습니다. 박진애는 생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김봉재는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정효는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약간의 평정을 찾은 그들은 두 아이를 찾아 집안을 급히 뒤졌습니다. 침실의 옷장에서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의 입은 천으로 틀어막혀 있었고 소녀의 목은 천조각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모두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봉재는 이 광경에 실신했습니다. 사건 현장인 건물 7층에 경찰관들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아파트 전체는 봉쇄되었고
아무도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집 구조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면 싱크대가 왼쪽에, 침실이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더 안쪽에는 거실, 부엌, 욕실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03년 당시 한국의 DNA 기술은 아직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용의자의 유용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금속문 하나만 있었습니다. 모든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발코니의 안전 울타리도 손상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발코니를 통해 방에 침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재료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귀중품은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도 집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살인이 아닐 수도 있으며 오히려 박진애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박진애의 손톱은 완전히 깨끗했습니다. 초기 법의학 결론은 두 아이가 질식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초기 조사에서 박진애가 두 아이를 먼저 죽이고 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경찰은 건물 7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조사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박진애를 본 사람이 있는지 또는 이상한 행동을 알아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같은 층에 살던 한 이웃은 박진애가 장을 보러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외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웃을 만날 때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10시 이 이웃은 박진애가 두 아이와 함께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이웃은 외출하려던 참이었고 둘은 서로 활기차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따라서 그녀에게서 이상한 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옆집에 사는 또 다른 이웃은 박진애가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노부인은 발 통증으로 인해 자주 외출하지 못했고 집에 함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박진애가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그녀를 위해 조금 더 사오곤 했습니다. 이 노부인은 박진애를 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막연히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리가 다소 크게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박진애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주 TV를 보았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들은 노부인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같은 층 주민들을 신문한 후에도 경찰은 여전히 어떤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틀 후 법의학 전문가들이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질식사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년의 머리와 가슴에는 뚜렷한 상처가 있었으며 이는 강한 충격으로 인해 사망했음을 나타냈습니다. 소년이 질식사했다는 초기 추정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부상은 어머니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가설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문과 창문은 여전히 온전했으며 누군가 들어오거나 나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밀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범인은 어떻게 현장에서 모든 흔적을 지울 수 있었을까요? 피해자들이 어떻게 저항이나 몸부림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수사팀에 큰 압박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초점을 남편 김봉재로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명랑하고 낙관적이며 친절하고 나쁜 습관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했으며 정신 상태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잔혹한 방법으로 삶을 끝낼 이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절대 자신의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김봉재는 또한 자신과 아내가 대학 동창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을 낳았고 올해 2월에는 사랑스러운 딸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 당일 김봉재는 평소와 같이 출근했으며 아내에 대해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그의 직장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날 김봉재가 하루 종일 직장에 있었으며 이 시간 동안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한 친구는
그의 가정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했으며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배려심 깊게 대했으며 가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후 경찰은 김봉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으며 알리바이가 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찰은 건물 엘리베이터의 감시 영상을 통해 단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일 한 30대 여성이 건물에 들어와 7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영상 속 인물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의 절친 이정효였습니다. 현장에서 이정효는 피해자의 가족처럼 행동하며 매우 괴로워하며 울음을 멈추지 못해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시 영상에서 단서를 발견한 후 경찰은 이정효를 신문하기 위해 소환했습니다. 이정효는 박진애의 집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지만 당시 관계는 그다지 깊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갔던 그들은 2년 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점점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정효는 심지어 박진애의 집 근처로 이사했으며 주 3에서 사회 친구의 집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 이정효는 오후 1시경 박진애의 집을 방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방문이 정기적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눈 후 그녀는 곧 떠났습니다. 그러나 신문중 경찰은 이정효가 두 손을 소매 안에 넣고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겨울이었지만 이 행동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그녀에게 손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망설였지만 결국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밧줄 자국과 비슷한 뚜렷한 상처가 있었으며 손바닥은 붉고 부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정효를 의심했습니다. 그녀가 그날 박진애의 집을 방문한 이유와 손에 생긴 자국의 원인을 캐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질문을 회피하던 이정효는 결국 그것이 화장실 수리를 하다 생긴 우연한 긁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그녀는 망설이며 일관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이정효는 완전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떠오르며 박진애와 두 아이를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도발적인 태도로 그녀는 법적으로 용의자가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체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효는 경찰을 계속 도발하며 48시간 내에 그녀의 범죄 증거를 찾지 못하면 자신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정효의 심리전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녀의 집을 수색해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화장실 수리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아 손을 다친 이유에 대한 그녀의 주장이 거짓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거실에서 경찰은 반으로 잘린 플라스틱 물병을 발견했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관련 없어 보이는 물건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경찰은 박진애의 목에 감긴 주황색 빨랫줄을 발견했습니다. 밧줄의 절반은 문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박진애가 무모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분명 다른 누군가가 그 밧줄을 걸고 도르의 원리를 이용해 그것을 강제로 끌어내렸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 위쪽은 평평했고 이는 발견된 흔적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강하게 이정효를 가리켰습니다. 손에 난 부상과 다른 증거를 들이밀며 강도 높은 신문을 하자 이정효는 마침내 범죄 전체를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전과가 없는 31세 여성이 사용한 범행 방법은 베테랑 경찰들조차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 범행을 위해 3에서 6개월 동안 연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매주 3에서 4번 친구 집을 방문하며 아이들과 가족처럼 어울리는 동안 그녀는 서서히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반년 넘게 계속된 조정과 수정 끝에 그녀는 겉보기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효는 범행 의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한 달 후 두 번째 기회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사건 당일 박진애는 남편이 늦게 퇴근한다고 이정효에게 문자하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효는 당연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정효는 박진애가 저녁 준비를 하는 순간을 이용해 큰아들을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이 씨는 그러고 나서 안방문을 닫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천을 사용해 박 씨의 큰아들을 처리했다. 아들이 살해되는 동안 박진애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숨이 멈추자 정효는 그의 시신을 작은 방 옷장에 숨겼습니다. 다음은 그녀의 친구 박진애 차례였습니다. 정효는 박진애를 작은 방 문 앞으로 유인한 뒤 고무 드레스를 그녀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정효는 큰아들이 작은 방에 숨어 있다고 말하며 이전에 하던 것처럼 숨바꼭질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박진애에게 술래가 되어 보라고 부추기며 눈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밧줄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경찰은 매듭이 등산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문적인 방식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진애는 죽기 전에도 10개월 된 딸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꽉 안으려 했고 이는 그녀가 잔혹한 행위에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살인도 순식간에 끝났다. 빨랫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이정효는 플라스틱 병 조각을 문틀의 기역자 형태로 고정했습니다. 박진의 손에서 발견된 라벨은 이 플라스틱 병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 씨가 숨을 멈추자 이 씨는 울고 있는 아이의 머리를 비닐봉지로 덮은 후 행동을 취했다. 아이가 잠시 숨을 멈췄다가 다시 숨을 쉬려 하자 정효는 아이의 가슴을 무자비하게 밟아 잔혹하게 생명을 끊었습니다. 박진애는 집 열쇠를 창문 옆에 매달아둔 가방에 넣어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정효는 살인을 저지른 후 침착하게 현관문을 열쇠로 잠그고 복도 창문 밖으로 박진애의 가방을 던졌습니다. 이 밀실 살인 사건은 이렇게 완벽히 실행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이 잠겨 있어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내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정효에게 전화해 아내와 함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효는 걱정된 척하며 무언가 이상하다고 말하며 즉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아이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이정효의 동기는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효는 항상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고교 동창이 자신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친구 집을 방문할 때마다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는 항상 친절하고 잘 대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효는 그것이 모두 가식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자신을 은근히 무시하고 뒤에서 깔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질투심은 정효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졌고 끊임없이 왜 그녀는 행복한데 나는 그렇지 않은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게다가 친구의 남편 가족도 그녀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정효가 집에 너무 자주 방문해 불편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미묘한 불만 표현은 정효의 모욕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정효는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은 불행과 치욕을 견디는 동안 친구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친구를 영원히 사라지게 해야겠다는 잔혹한 결심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정효의 동기는 단순히 질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요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박진애의 남편 김봉재와의 불륜 관계였습니다. 처음에 김봉재는 관계를 부인했지만 문자 메시지와 만남의 세부 타임라인이 밝혀지며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정효는 김봉재에게 집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한 번 그에게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빨리 결혼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정효의 변호사는 그녀가 심각한 우울증과 망상에 시달렸으며 이는 그녀의 통제 불능 상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범행의 과정과 동기를 자발적으로 자백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효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묘사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외도를 하다 죽었고 그녀와 어머니는 어려운 환경에서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30세가 되었을 때 여전히 결혼하지 못하고 싸구려 월세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누적된 압박감은 질투, 열등감, 분노의 폭발로 이어져 이 잔혹한 범행을 낳았습니다. 법원은 이정효의 행동이 극도로 잔인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과 재활 가능성을 고려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고려했을 때 정유가 관대한 처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재판에서 김봉재는 극도의 고통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의 불륜이 이 비극을 간접적으로 초래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동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을 남겨 의견을 나눠주세요. 떠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팔로우하며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 동생의 시신을 이용한 보험 사기, 결국 아내의 간통으로 살해된 결말. 2월 말의 어느 한낮, 난징의 장군산에서 온전하지 않은 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이 피해자는 몸이 11조각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절단 부위는 매우 정교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게다가 범인은 얼굴 부분을 일부러 훼손하여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텐민청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놀랍게도 텐민청이 이미 5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발견된 시신은 단지 3일 전에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죽을 수 있었을까요? 시신에서 발견된 단서들은 경찰을 탐욕과 배신에 얽힌 끔찍한 비밀로 이끌었습니다. 사건을 깊이 조사하면서 경찰은 텐민청 가족의 비극 속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2월 28일 정오 무렵 점심을 먹고 난 후 난징대학교의 2명의 학생이 장군산 인근에서 등산과 산책을 즐기기로 했는데요. 그들은 산의 신선한 공기와 주변 풍경을 즐기며 천천히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중간쯤 올라가던 도중 어디선가 심한 악취가 풍겨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쓰레기 냄새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풀밭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가 눈에 띄었고 악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행동을 할 수 있지? 한 학생은 화를 내며 누군가가 산속에 쓰레기를 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누군가가 일부러 쓰레기를 산 정상까지 힘들게 가지고 와서 버렸을까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비닐봉지에 다가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학생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비닐봉지를 열었고 봉지 안에는 말라붙은 피가 묻은 큰 살점들이 들어있었는데 그들은 몸서리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물의 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다음으로 발견한 것에 시선을 돌리자마자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완전히 창백해진 한 사람의 손이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이처럼 끔찍한 광경을 본 적이 없었으며 몸이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억누르며 두 학생은 급히 학교 캠퍼스로 돌아가 보안요원에게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보안요원은 즉시 지역 경찰에 연락했으며 난징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 후 약 15분 만에 경찰은 장군산 현장에 도착했으며 그들은 주변 지역을 철저히 수색하였고 총 11개의 비슷한 검은 비닐봉지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법의학자가 도착하여 시신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조금씩 명확해졌습니다. 11개의 조각들이 한 명의 완전한 시신을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신 옆에는 긴 옷과 속옷이 발견되어 피해자가 약 40세의 건강한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개골은 깊은 균열이 있었으며 흔적으로 보아 피해자는 둔기로 머리를 여러 번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사망 원인은 치명적인 타격으로 인한 중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살해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장군산이 범행 현장이 아니라 단지 시신을 유기한 장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신 21조각으로 나뉘었고 절단 부위가 매우 정확하고 전문적이었으며 이는 해부나 외과 수술에 능숙한 사람의 소행임을 나타냈습니다. 난징 경찰은 즉시 범인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결성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잔인하게 파괴된 상태여서 외모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두개골 구조를 기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재구성하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시신이 든 비닐봉지를 발견한 두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사흘 전에도 이곳을 방문했으나 그때는 비닐봉지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시신이 최근에 이곳에 유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찰의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장군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 실종된 중년 남성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설명에 부합하는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막다른 길에 다다른 순간 법의학자는 시신을 검사하는 동안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는데 피해자의 바지 안쪽에는 작은 주머니가 봉합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기차표를 회수하고 깨끗이 닦자 그들은 그것이 월이 15일 란저우에서 난징으로 가는 기차표임을 확인했습니다. 표에는 승객 이름이 텐밍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서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어 경찰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들었는데요. 법의학자들은 피해자의 사망 시간을 월이 15일 저녁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텐밍양이 기차표에 따라 난징에 있었던 시점과 일치하여 경찰은 텐밍양이 사건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텐밍양에 대한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보관된 데이터에 따르면 텐밍양은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농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초기 예측과 일치했으며 특히 전문가들이 두개골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얼굴이 텐밍양의 사진과 상당히 유사해 보였는데요. 조사팀은 피해자의 신원이 텐밍양이라고 판단했고 그 시신이 바로 텐밍양의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특수팀은 즉시 텐밍양의 집으로 가서 소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경찰은 문을 두드렸고 텐밍양의 아내가 문을 열었는데 그녀는 매우 기쁜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남편의 죽음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슬픔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팀의 한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남편이 사고를 당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자 텐밍양의 아내는 충격을 받거나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찰을 놀란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남편이 집안에서 식사 중이라고 대답했으며 경찰들은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집안에서 한 남자가 나와 자신이 텐밍양이며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텐밍양이 살아있는데 왜 그의 기차표가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시신은 도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경찰은 이제 새로운 미스터리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텐밍양은 난징으로의 여행이 단지 신우이와 조카를 방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의 형 텐밍청이요 년 전 난저우에서 사고로 사망한 후부터 자주 그들을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차표에 대한 질문에 텐밍양은 어디에서 기차표를 잃어버렸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아마도 무심코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텐밍양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모든 내용이 합리적이며 그가 살인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경찰은 다시 텐밍양과 피해자 그리고 사건 당일의 기차 여정을 연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분석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뚜렷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사건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텐 형제는 텐밍청, 텐밍광, 그리고 텐밍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맏형인 텐밍청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사고가 발생한 직후 둘째 형인 텐밍광도 흔적 없이 사라졌으며 그 이후로 가족은 텐밍광에 대해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단서를 조합해 보았을 때, 특히 재구성된 시신의 외모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는 실종된 텐밍광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는데요. 경찰은 이러한 추정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텐밍양의 DNA 검사를 진행했지만 그 결과는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시신은 텐밍광이 아니었지만
텐 가족과 혈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텐민양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사망자는 텐민광이나 텐민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텐민광이 아니라면 시신은 텐민청일 가능성이 유일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경찰은 소름이 돋았는데 텐민청은 이미 5년 전에 사망했으며 그의 아내가 직접 시신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번 죽은 사람이 다시 죽을 수 있었을까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모두가 이미 사망했다고 믿고 있었던 텐 가족의 장남 텐민청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한편 법의학자들은 노력 끝에 살인 무기가 날카로운 도끼였음을 밝혀냈습니다. 동시에 조사팀은 중요한 단서를 추가로 발견했는데 피해자의 신체를 담은 비닐봉지가 난징의 메트로 슈퍼마켓에서 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단서를 통해 사건은 새로운 진전을 보였으며 경찰은 즉시 메트로 슈퍼마켓의 보안팀과 협력하여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최근 도끼와 쓰레기 봉투를 구매한 고객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은 다시 한번 텐민양을 찾아가 그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CCTV 영상을 검토한 후 텐민양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지목했는데 그는 바로 그의 형고 텐민청의 장인이었던 쇠진공이었습니다. 2월 24일 쇠진공은 메트로 슈퍼마켓에서 도끼, 주방용 칼, 다수의 쓰레기 봉투를 구매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쇠진공에 대한 의혹은 사건 당시 그가 범행 도구를 구매한 시점에 맞추어 슈퍼마켓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집중되었는데요. 경찰은 즉시 쇠진공을 체포하기 위한 특수팀을 파견했고 체포될 때 그는 침착한 척했지만 긴장과 불안한 눈빛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쇠진공의 진술을 받으면서 사건의 경위가 점차 명확해졌으며 그 이면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이 된 텐민청은 란저우의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형제자매가 많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항상 큰 포부를 가지고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해외로 나가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고 곧 자신의 재능과 인내심 덕분에 일본에서 건강관리 제품 제조 회사를 설립하여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국제무역 박람회에 참가한 텐민청은 일본에서 미용 기술을 공부하던 난징 출신의 아름다운 여성 쉐리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쉐리핑은 외모뿐만 아니라 당당한 태도로 주위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텐민청과 달리 리핑은 난징의 명문 가문 출신이었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병원의 원장이었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한과의 책임자였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 덕분에 리핑은 좋은 교육을 받으며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텐민청은 리핑의 아름다움과 품격에 매료되어 열정적으로 그녀에게 구애했는데요. 몇 번의 데이트 끝에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고 그들은 결혼에 이르렀으며 곧 사랑스러운 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몇 년 후 일본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서 텐민청의 사업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규모가 작고 경제적 충격에 대한 내성이 약하여 파산 위기에 놓였으며 그로 인해 가정생활도 점점 힘들어지고 재정적 부담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성공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던 텐민청은 사업이 실패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화를 자주 내며 아내를 자주 비난했습니다. 지혜롭고 인내심이 강한 쉐리핑은 남편의 무분별한 화를 묵묵히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나 여러 번의 격렬한 다툼 끝에 그녀는 딸과 함께 난징으로 돌아가서 작은 미용실을 열어 생계를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난징으로 돌아온 리핑은 우연히 예전 남자친구였던 탕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미용업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한 성숙한 남성이었습니다. 탕아이는 리핑의 옛 친구였고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과거의 인연을 다시 이어나가게 되었지만 리핑은 결혼한 몸이었기에 둘 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 있던 텐민청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그의 회사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자산이 사라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 막다른 상황에서 텐밍청은 보험 사기를 통해 빠져나갈 대담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작은 보험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에게 약 150만 달러의 대규모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그는 중국으로 돌아가서 가짜 죽음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 계획을 아내 쉐리핑에게 털어놓았으나 그녀는 보험 사기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만약 들통이 나면 반드시 감옥에 갈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짜 죽음을 가장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역이 되어줄 것이며 여러 사망 확인 절차를 의심 없이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내의 우려에 텐밍청은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했으며 심지어 완벽한 대역으로 자신의 동생 텐밍광을 찾았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의 계획에는 교통사고를 연출한 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쉐리핑이 즉시 화장을 요구하여 시신의 흔적을 없애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어떤 증거도 남지 않을 것이며 일본 보험 회사들도 이 음모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생을 대역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쉐리핑에게 충격적이었지만 단지 시신을 화장하고 모든 것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 150만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거액으로 인해 텐밍청의 회사는 부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핑도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욕심과 돈의 유혹이 쉐리핑의 이성을 흐리게 했고 그녀는 마침내 텐밍청과 협력하기로 동의했는데요. 며칠 후 텐밍청은 조용히 고향 란저우로 돌아가 동생 텐밍광을 찾아가 술을 마시자고 초대했습니다. 대화 중에 텐밍청은 무심코 자신의 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그러던 중 아내 쉐리핑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딸이 원인 모를 구토와 심한 설사 증세로 매우 위급한 상태라며 텐밍청에게 급히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긴급 상황에서 텐밍광은 형이 빠르게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자신이 대신 차를 몰고 집에 가겠다고 제안했으며 텐밍청은 이를 승낙하고 즉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에 텐밍광은 형의 차를 운전해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러나 약 30분 후 고속도로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차가 갑자기 맹렬히 불타올라 차량과 내부의 시신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란저우 교통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도착했으며 남아있는 신분증과 물품을 통해 사망자가 텐밍청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쉐리핑은 난징에서 급히 란저우로 달려가 시신을 확인했으며 그녀는 즉시 피해자의 화장을 요청하고 차도 파괴해 모든 흔적을 지우도록 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쉐리핑은 일본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합법적인 수혜자로서 전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쉐리핑은 남편의 일본 회사를 정리하고 난징으로 돌아가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했는데요. 한편 텐밍청은 여전히 난징에 머무르며 아내의 신분증을 사용해 호텔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례가 끝나기만 하면 자신이 아내와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그가 계획한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텐밍광은 어느 순간 신비롭게 사라졌고 텐밍청은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죽은 사람이 된 텐밍청은 이제 어떠한 가족이나 친구와도 접촉할 수 없었으며 그가 발견될까 두려워 항상 숨어 지냈습니다. 법적 신분이 없는 그가 큰 호텔에 머물면 발각될 위험이 있었기에 텐밍청은 사람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외곽 지역에 허름한 숙소나 임시거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생활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으며 경찰을 보거나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즉시 초조하고 불안해졌습니다. 점점 그는 내벽 속에 자신을 가두고 바깥 세상과의 모든 접촉을 피하며 방에서만 지내는 쪽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반면 쉐리핑은 거액의 보험금을 손에 쥐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용실 운영에 집중했고 뛰어난 관리 덕분에 사업은 점점 번창해 갔습니다. 쉐리핑은 또한 아버지의 신생 기업에 투자하여 가족 사업을 점점 성장시키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재정적 지원과 관리 능력 덕분에 아버지는 점차 지역 사회에서 유명한 사업가로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커리어와 함께 감정 생활도 큰 변화를 맞이했는데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탕아이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탕아이는 쉐리핑을 향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다정한 관심은 쉐리핑의 마음을 흔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공식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한편 텐밍청은 비록 숨어 지내고 있었지만 난징에서의 상황을 알기 위해 아내와 연락을 계속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쉐리핑의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장인은 이제 지역 비즈니스계에서 유력 인사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면서 텐밍청은 점점 무력감과 절망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쉐리핑은 남편과의 연락을 점점 끊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태도는 냉담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텐밍청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쉐리핑이 탕아이와 재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텐밍청이 사망 상태이므로 쉐리핑의 재혼은 완전히 합법적이었지만 이 사실은 그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텐밍청은 자신이 보험금을 얻기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은 가족이 더 나은 미래를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텐밍청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인생을 즐기고 있었고 왜 자신만이 이렇게 숨어 살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정말 불공평했는데 이러한 생각 끝에 그는 난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쉐리핑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 문 앞에 다가가 열쇠를 열려고 할 때 계단에서 갑작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희미한 가로등 아래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텐밍청이었습니다. 그는 낡고 먼지투성이의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그 순간 쉐리핑의 마음속에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탕아이와 관계를 맺었고 두 사람은 심지어 결혼까지 논의하고 있었는데 텐밍청이 갑작스레 돌아온 상황에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쉐리핑은 서둘러 문을 열고 텐밍청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텐밍청은 아파트를 둘러보았는데 밝고 잘 갖춰진 공간에 편안한 소파와 값비싼 가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가족에게 바라던 삶이었지만 그는 이를 위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아내 쉐리핑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태도가 이미 변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쉐리핑은 부모님 집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녀는 모든 사실을 아버지 쉐진공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으로 여겼던 텐밍청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쉐진공은 충격을 받았는데 딸을 개인 서재로 데려가 그녀의 이야기를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쉐리핑은 울음을 터뜨리며 보험 사기 계획에서 남편의 죽음을 가장한 일까지 모든 것을 고백했으며 그녀는 자신이 어렵게 쌓아온 삶을 망칠까 두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은 쉐진공은 처음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점차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어떻게 그의 딸과 사위가 이렇게 악랄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보험 사기 자체로도 큰 범죄인데 그들은 심지어 살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분노와 함께 상황이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현실도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텐밍청이 나타나고 사건이 폭로된다면 그의 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 것입니다. 쉐진공은 충격에서 빠르게 평정을 되찾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후회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아버지와 딸은 긴 논의 끝에 텐밍청이 돌아온 목적이 돈 때문일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3년간 떠돌이 생활을 하며 고통을 겪었으니 그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큰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었고 쉐리핑과 쉐진공은
텐밍청을 만나 돈을 제시하며 그에게 영원히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텐밍청은 은행 카드를 손에 꼭 쥐고 쉐리핑의 집을 떠났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백만 달러를 손에 넣었지만 그들은 그에게는 보잘것없는 돈만을 주고 떠나라고 했는데 마치 그가 기생충이라도 된 듯한 대접이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텐밍청은 복수심에 불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쉐리핑과 그녀의 가족을 자신의 은행으로 삼고 그들에게서 끝없이 돈을 뜯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텐밍청은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가 받은 돈을 불과 2년도 채 안 되어 모두 탕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텐밍청은 다시 쉐리핑의 가족을 찾아가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보험 사기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텐밍청의 요구는 쉐리핑 가족의 재정 상황을 점점 더 압박했고 쉐리핑은 텐밍청에게 조종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이 계속해서 협박에 시달리는 것을 본 쉐진공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텐밍청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어차피 텐밍청은 이미 죽은 사람이니 한 번 더 죽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쉐진공은 조용히 메트로 슈퍼마켓으로 가서 날이 선 도끼와 쓰레기 봉투를 구입한 뒤 딸의 집으로 가서 행동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쯤 쉐리핑은 텐밍청을 대화를 위해 집으로 초대했고 탕아이도 불러 3명의 깡패와 함께 텐밍청을 위협하게 했습니다. 텐밍청이 도착하자마자 그는 일행에게 제압당해 포대에 넣어진 채로 집의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위험을 직감한 텐밍청은 단서를 남기기 위해 애를 썼는데 순간적으로 그는 자신의 팬티에 숨겨진 작은 주머니에 텐밍양의 기차표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는 만약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증거가 경찰이 자신의 행방을 추적하고 쉐 가족의 범죄를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에서 쉐진공은 텐밍청이 묶여있는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다가 도끼를 들어 그의 머리를 겨냥했습니다. 강한 일격이 텐밍청을 쓰러뜨린 후 그는 주방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처리하기 시작했는데요. 과거 의사였던 쉐진공은 정확하고 능숙하게 절단 작업을 수행했으며 시신을 11개 부위로 나누고 이를 하나씩 쓰레기 봉투에 싸서 차량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원래는 시신을 멀리 떨어진 곳에 유기하려 했으나 밤이 깊어지고 긴 작업으로 몸이 피로해진 쉐진공은 계획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은 힘을 다해 차를 몰고 인적이 드문 장군산으로 가서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던져버렸는데 그는 이 외진 곳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쉐진공은 경찰에 체포된 후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잔혹한 범죄를 자백했으며 그의 딸 쉐리핑 역시 공항에서 일본으로 도주하려다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상황을 인지한 탕아이는 자수하여 자신은 텐밍청 납치에만 관여했으며 살인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 후 쉐진공은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쉐리핑은 아버지의 범죄에 공모한 혐의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탕아이와 그 외에 관련된 3명은 납치 혐의로 각각 사건 참여 정도에 따라 적절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에게 마땅한 형벌을 내림과 동시에 욕심과 부도덕한 행위에 불가피한 결과에 대한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